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쇼핑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이 나왔어요. 저희 팀장님 대신 제가 이 프로를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촬영했던 그런 포맷도 좀 바꿔서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역시나 조세열 대표님, 강승희 대표님 두 분 모시고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뉴스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각각 두 분께서 세 가지 뉴스를 뽑아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조세열 대표님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급 시작했나요? 괜찮습니다. 예. 네, 제가 뽑아온 거는 오늘 가스 관련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채권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 이제 좀 원자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 가스 얘기인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던 가스 가격이 한 7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8월 말에 이제 뭐 메가와트 시당 이제 한 350유로 하던 네. 게 이제 100유로로 이제 빠졌습니다. 한 7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왜 빠진 거고 그런 거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사 제목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한때는 배급제까지 논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급 과잉이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뭐 7월 말 8월 초만 해도 이제 뭐 그 노드스트림 관련해서 이제 뭐 감축도 하고 그다음에 중단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올라갔었다가, 제가 지난 한 9월 달 초에 이제 왔었을 때 이제 그때가 한 25% 30% 빠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사 나왔었던 게, 이제 독일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올해 겨울에 쓸 물량은 대충 비축 다 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은 잘 넘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한 25% 30%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진 거죠, 가격이. 이제 이 빠진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따뜻한 날씨 때문에 꼽고요. 그러니까 9월달, 뭐 10월 초 이때만 해도 보면은 이제 유럽 쪽 날씨, 특히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예년보다 한 7, 8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거의 8월달 날씨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난방이나 이런 거에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이제 가스가 좀 덜 쓰인 부분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카타르에서 LNG를 갖다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저장 시설에 거의 꽉 찬 거죠. 보면 이제 지금 유럽 쪽에 있는 LNG 터미널 통해 갖고 보관 시설에 있는 게 한 94%가 이제 거의 차 있는 상태이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차 있는 거네요.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갖고 와봤자 이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원유 쪽 생각나세요? 보면은. 네. 네. 마이너스. 그때 이제 수요가 그때 왕창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는 줄었는데, 그때 사우디에서 증산한다고 그러면서 공급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와장창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시설이랑 저장 시설마다 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꽉 찬 상태에서 그때 이제 매수했던 사람이 이제 만기 되면 이거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게 다 팔면서 그냥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그 연안 쪽에는 지금 한 3, 40척의 이제 대형 LNG 수송선들이 지금 떠 있다고 그래요. 정박하 있는 상태고 거기 다 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 시설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고. 거의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는 이제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또 갖다 놓을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됐겠네요. 매도를 하니까 가격이 와장창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럼 마이너스까지 가겠냐? 그럼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안 가겠는데, 사실 보면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그 가스 시장이 컨텐고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보다 이제 미래가가 훨씬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12연물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보다 훨씬 비싼데, 그렇게 따지면 갖고 있어서 비용 지불한다 하더라도 선물로 높게 팔 수가 있으니까 뭐 띄어놔도 크게 뭐 손해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만 상황이고, 그다음 아직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더 추워지면 또 어떻게 추워지면 될지 이제 또 모르니까. 세상님 모르죠.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다 배 띄워놓고 그냥 있는 거죠, 뭐 아직.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뭐 지금 유럽 가스 시장은 이제 그럼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올 겨울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럼 또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예. 그 지금 뭐 러시아는 뭐 하나요? 예? 러시아는 요즘 뭐예요? 맨날 난리치더니 러시아 요즘 만약에 또 러시아가 또 뭔가를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쵸. 이제 판도가 뭐 바뀔 또 수도 갑자기 또 파이프 쪽에 뭐 문제가 네.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겨울에 추워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저장량이 또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LNG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터미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공급받던 거라서 저기 LNG 터미널이 있는 데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줄어든다고 했었을 때 또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늘리기가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터미널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게 끝은 아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가격이 이거 왕창 빠졌으니까 이제 뭐 유럽 이제 가스 가격이 이제 완전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나? 그러면은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지금 사면 돼요? 지금요? 모르죠. 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350 찍고 100이에요? 워낙 크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뭐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이게 투자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그래도 그거 하고 싶으신 그런 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이제 사볼만 하다 생각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게 이제 너무 과한 투자는 뭐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선물 상품 중에 천연가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 고객들 성향도 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세요. 많이 움직이니까. 네, 많이, 변동성이 그러니까 크다 변동성이 보니까 크니까 인기가 많아요, 이 상품. 네, 방향만 잘 맞으면 엄청나게 네. 수익이 좋을 수가 있는 빨리.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뽑아온 거는 이제 물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9월 CPI가 8.2%,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는 40년 최고치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네.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월 달에는 9.1% 나왔었었고 8월 달에는 8.3%니까 이제 뭐 좀 빠지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도 8.2면 높은 수준이죠. 엄청 이 높죠. 예상치보다 8이면. 높게 나왔었던 네, 네. 값이죠. 그래서 아직 굉장히 8% 이상이니까 아직은 높은 거고. 아직 그냥 많이 사실 높죠. 보면은 이제 뭐 유가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뭐 계속 8% 이상 나오면서 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6.6%로 이제 40년 최고치가 이제 나와버렸죠. 네. 나온 거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에너지하고 이제 식품 빼고 빼고. 이제 나머지 뭐 거주비라든지 뭐 의료비 뭐 기타 서비스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사실 보면은 뭐 거주비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보면은 잘 안 움직이긴 하지만은 한번 이제 움직이면은 네. 이게 좀 방향을 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주비 같은 것도 갑자기 뭐 낮아지기도 쉽지 않고 뭐 그쵸. 유가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 공급이 늘어나면 푹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갑자기 뭐 늘어나기도 쉽지 않지만은 빠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어 CPI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7월에 5.9였다가 8월에 6.3, 뭐 9월에 뭐 6.6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 인플레 잡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에너지 좀 안정시키고 뭐 다른 좀 원자재 가격 좀 안정시켜가지고 낮추기에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예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도 핫하죠. 예. 네, 아직. 핫하고 뭐 실업률도 낮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임대료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뭐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1년 한 번 계약하고 나면 이게 1년 동안은 그게 계속 유지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다음 달에 내려가고 뭐 이러지가 않을 거니까 네.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좀 되겠죠.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이제 당분간은 뭐 금리는 계속
뭐 높을 것 같다. 높을 뭐 것 이런 같다. 건데. 뭐, 예. 네. 그러니까- 난리죠 지금 근데 금리는 또. 예. 네. 금리는 뭐 11월 달엔 뭐 75bp 올리는 거는 뭐 이제 기존 거의 사실화 돼 확정이고, 확정이고 돼 12월 거 가지고 뭐 네,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뭐 50이라는 50이냐 뭐 75 75냐 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네. 10월 달에 이제 또 숫자 나오는 거 봤었을 때 10월 달에도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 또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면은 금리 쪽도. 지금 뭐 그래도 집값이 많이 빠져서 네. 인플레는 약간은 잡힐 것 같은데 임금 올라가서 똔똔 쳐서 네. 기름값 다시 올라오면 그렇죠.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조금은 내려오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계속 이렇고 이러면 이제 사실 보면은 뭐 성장도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도 뭐 요즘 그냥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물가 높고 이러면 사실 뭐 먹고 살기 팍팍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경기도 좀 안 좋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또 원자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들이거든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원자재 시장도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예, 불리시할 것 좀 같진 보기 않다. 어렵다. 당분간은 좀 그냥 이 상태나 아니면은 좀 계속 요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뽑아온 건 이제 위안의 약세에 관련된 거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고 이게 기사 내용 보면 이제 올 들어서 한 9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샀었죠. 연초엔 막 열심히 사지 않았어요? 연초에는 좀 샀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꺾이는 점. 처음에 샀었다가 이제 2월 달부터 확 빠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점이 보면은 위안화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계속 지금 현재 1달러당 7위안을 갖다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약세가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위안화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판 게 이제 한 900억 달러 정도 팔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한 4,7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이게 한 그 연초 대비하면 한 16% 정도 줄어든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요인들 중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제일 크죠. 보면 모든 커런시 대비 이제 다 강세로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국 간의 이제 금리 차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 정도 나오는데 지금 중국 10년물 같은 경우 2.7%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보다 이제 중국 금리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10년물이 4%고 중국이 2.7%인데다가 계속 환율까지 이제 안 좋으니까 뭐. 약세로 가면 이제 이거 들고 있을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또 빠져나가게 세우면서 또 그런 위안의 약세를 갖다가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뭐 전 세계 이제 공장이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과 소비의 절반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들인데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 이제 약세로 가게 되면은 위안화 기준으로 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는 거죠. 중국도 이제 원재료는 수입을 해다가 그걸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기등도 만들고 뭐 알루미늄도 만들고 뭐 이러는 그런 나라들인데 갖고 오는 자체도 비싸지는 데다가 또 수요도 계속 약화되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지금 올해가 한 3% 정도 지금까지 나왔죠 보면. 근데 이제 올해 목표가 5.5%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올해 이제 목표 달성은 이제 네. 물 건너갔다고, 얼마 안 남았고. 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락다운을 너무 세게 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이제 시진핑 상기 돌아왔는데 더 무섭죠 이제. 더 무섭죠. 예. 되자마자 바로 그냥 홍콩 증시 뭐 한 6% 7%씩 막 빠지고 막 거의 10% 예, 폭락해버리고. 10%, 막. 하루 만에 7% 예. 빠지고 그 다음날 뭐 한 4% 빠지고 뭐 이랬으니까 거의 한 10% 빠지고 뭐 이러니까 경제 쪽보다는 된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이제 경제보다는 이제 뭐
락다운 하는 거죠. 이제 락다운 뭐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질 거로 생각되니까 이제 또 문 닫고 뭐 다 이런. 던지니까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당분간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수요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쪽에는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제가 뽑아봤었는데 뭐 다 그렇게 썩 좋은 뉴스들은 아니네요 보니까. 뭐 지금 시장이 뭐 다 이러니까 네. 뭐 뉴스들이 좀 안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자재 쪽으로 이랬다가 락다운 풀려가지고 네. 그렇죠. 네. 다 뛰어나와서 막 사서 중국 사람들이 사서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이러고서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또? 중국이라면 그럴 수도. 네. 지금까지 막 집에 갇혀있고 이러는데 지금 3위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3위 나오지? 다들 오히려 3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문 잠가놓고 뭘로 밖에 못 삼을 나오는데 만들지? 뭘로 삼을 만든 거지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폭스콘 이런데 이제 그 코로나 걸렸다고 문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밥이 없다고 쌀 없다고 막 데모한다고 그러고 막 담 넘어가고 막 뭐 이런 분위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풀리면 또 이것도 또 완전 언서튼한 이상한 일이 생기겠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위안화 가치가 약세된 것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요인이 시진핑 그 3기 근데 또 저는 그 전부터 빠졌 계속 네. 빠졌어요. 빠져- 그 전부터 빠져- 빠졌- 네. 그리고 아직도 아마 연으로 보면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 그렇게 약세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네, 올해 12% 빠진 거거든요. 네. 위안화가 원화는 더 빠졌죠, 사실. 원화 더 빠졌고 유로화 더 빠졌고 네. 이번 달부터 약간 위안화가 더 빠지고 있어요. 시진핑 된 다음에 다른 통화는 오히려 약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는 계속 가가지고 그렇죠. 연말 상대적으로는 뒷빠졌죠. 다른 예, 통화에 연으로 비하면. 보면 그래서 예. 근데 위안화 채권은 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 네. 그렇다고 더, 합니다. 더 무서워 보이는데요. 주식만 파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동안 들 빠진 거였네, 뭐 이런. 아, 어렵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 대표님 네, 준비하신 저는-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저는 세 가지가 이제 하나는 마진콜. 영국에 네. 있었던 마진콜. 그 다음에 이제 빅 옵션 트레이드라 그래서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S&P 옵션 거래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데 이게 몇 조 원짜리인데 노셔널이 이런 거를 왜 한 거냐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네. 누가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아, 그러나 그래요? 빅 네. 그러니까 진짜 고래가 한 거다 뭐 이런 포지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에서 이제 외환 방어하느라고 150엔 실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150분보다 가면은 매도하고 가면은 매도해서 버텨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뉴스를 뽑았고요. 네. 그 영국 국채 같은 경우는 LDI라고 그래서 부채 연계 투자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네. 드러난 게 원래 이게 외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율 해지라 그래서 회계 규정이 바뀌면서 부채를 원래는 평가를 안 했었어요. 예금을 받아도 부채고 금융기관 입장에선 보험을 팔아도 부채거든요. 근데 이제 뭐 5% 주기로 한 보험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 5%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1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쯤 됐을 때부터 이제 손실이 계속 나니까 이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가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더 주고 부채가 위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좀 덜 주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연결시켜 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계속 레버리지가 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5% 주기로 돼 있는데 네. 채권은 1%가 됐으니까 5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네. 계산으로. 네. 그랬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거 1% 샀던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자동으로 매치시켜 놓고 얘네가 이제 얘기할 때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토파일럿 하다가 시장이 망가질 뻔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 상품 관련돼서 마진콜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도 채권을 더 파니까 더 팔리고 파는 거에 따라서 파생 상품의 가치는 또 손실이 더 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쪽 파생 상품 쪽에서는 손실이니까 그래 버리니까 자기네가 채권 팔아서 금리 올리고 금리 올려서 마진콜 또 당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악순환이 되니까 이제 영국 이제 중앙은행이 나와서 파운드 국채를 사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이제 큰일 나겠으니까 연금 자체가 거의 부도나는 수준까지 가는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진콜이 나오면서 글로벌리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보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쟤네들 봐라 저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게 막 무너지려고 그러네? 우리는 어떻지? 이래가지고 옐런도 이제 되게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도 회사채보다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으면 회사채들이 무너지는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진콜 부분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총리 바뀐 것도 영향이 있나요? 총리는 이제 바뀐 거죠. 이 때문에. 사단들을 다 낸 다음에 바뀌었죠, 이제. 예, 이 사단 내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또 이슈가 된 게 이렇게 놓고서 레버리지 건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리퀴드, 유동성 없는 자산, 대체 투자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막투막이 안 돼서 못 팔고 막 이런 뉴스들까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은 또 그 와중에 들어가서 후려쳐서 살려고 네. 원금 보장될 만한 공항인데 가서 뭐 이제 80%에 팔으라고 20% 깨고 근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빅옵션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옵션 릴레이트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장이 많이 움직이니까 투기 거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뇌피셜 할 때 제가 아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CPI 나오고서 네.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가 왕창 높게 나왔으면 금리 확 오르고 그럼 주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날 시작할 땐 폭락이었는데 맞아요. 완전 급등으로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한번 뇌피셜에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테일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거 전에 그 월 초 같은 경우 10월 6일자 뉴스에 보면은 빅 옵션 트레이드라 그래서 거의 뭐 10년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이 거래되는 건 처음이다 뭐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퀘너라는 파생상품 전문 운용사에서 이런 뉴스들을 이제 계속 흘리고 있어요. 왜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 만기는 사고 그 다음에 1월 만기는 팔고 뭐 3월 만기는 사고 행사 가격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뭐 옵션 용어로는 칼렌더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막 섞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올라간다고 사는 거야 내려간다고 베팅하는 거야 막 이런 헷갈리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콜옵션을 앞부분 걸 사니까 올라간 쪽으로 베팅을 했나 보다. 네. 그렇게 막 이제 뉴스도 좀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라간 쪽으로 베팅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오히려 이제 박스권이거나 네. 오히려 내려가야 버는 포지션이에요. 조금 올라가는 포지션. 그리고 혹시 많이 올라가면 해지하려고 이제 옵션을 산 거고 실제로는 내년 1월 달까지는 위로 많이 상승 안 할 것 같다. 4,500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옵션을 오히려 많이 판 그런 베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빅스 옵션 같은 경우도 무슨 진짜 싼 옵션 세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빅스가 150대면 돈 주는 옵션을 네. 그런 옵션을 막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150이면 가본 적도 없는데 가본 적이 없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데일리로 진짜 크래시 옵션을 누군가가 필요해서 샀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나 같은 경우는 이제 BOJ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BOJ인데 BOJ가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결국 헤지 펀드들이랑 계속 싸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리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만 금리 안 올리고 돈도 계속 풀고 뭐 이러니까 제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니까 누가 이기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엔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혼자 금리 안 올리니까 아까 이제 위안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얘 3이고 얘 4가 돼 버렸잖아요. 옛날에 거꾸로였는데. 얘는 더 낮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오히려 얘를 더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다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채권들도 또 팔리고 있을 거고 예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예나 같은 경우는 예나 국채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고 있으니까 내국인들이 들고 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그냥 우체국이랑 정부랑 지들끼리 계속 찍어서 지들이 사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개입들도 뻘쭘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옐런이랑 약간 이제 얘기했다, 이해된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나왔었고 또 한 번 다음번에 할 때는 난 몰랐다 뭐 이러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외환보유고 같은 게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2등이 중국이고 그게 한 9,800억. 그 다음에 3등이 영국이에요. 네. 그 중간에 무슨 뭐 이제 뭐 그쪽 밑에는 뭐 케이만, 룩셈부르크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 헤지 펀드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페이퍼 컴퍼니 만드니까 그래서 그러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일단 미국 달러로 된 국채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한번 저걸 던지면 이제 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미국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해서 150엔을 뚫을까 못 뚫을까 되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미국도
일본이 저거 하려면 자기가 가진 국채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둘이 얘기하면서 그만 팔아라, 내가 사줄게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바보가 됐죠. 네. 금리 1%대 사가지고 금리 막 3%대 팔면 12년짜리 20년짜리 하면 20% 깨졌을 텐데 그러게. 막투막으로 네. 20% 빼고 걔한테 도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100에 샀다 80에 팔고 그러면은 그냥 그 돈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또 돈인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역시 패권 국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왜 일본 채권을 외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마이너스 그 금리가 이유로? 예, 아. 금리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엔화가 그럼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걸로 잘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옌 캐리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네. 옌을 빌려가지고 금리 낮을 딴 때 데다가, 예. 딴 거 사는 일에 쓰지 굳이 엔화를 살 이거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빌릴 때 옌을 쓰고 예, 투자할 땐 다른 걸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갔었으면 이미 망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렇구나. 네,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내용이 너무 어렵겠다고 네. 긴장하고 있었는데 딱 이해 쏙쏙 잘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로 개편된 이슈톡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영상 끝에 각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뉴스들이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슈톡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되지만 또 다른 개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그리고 강준희의 뇌피셜 제목 같나요? 네, 맞습니다. 두 편도 또 추가로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